대출도사 숑군입니다. 부동산 계약이 익숙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특히 내 집 마련을 처음 하거나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계약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죠. 그런 상황 자체도 어렵고, 물론 계약을 마음먹기까지가 긴장되는 상황이고, 계약서 뜰 때 테이블에 앉을 때도 어색한 상황, 그런 공기, 그리고 거기다가 용어들과 여기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다 어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하라는 대로 하죠. 부동산 소장님, 부동산 중개인분께 의지하게 되고, 또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님이나 실장님들한테 의지하게 되고, 대출을 잘 모르니까 또 은행원한테 의지하게 되고, 참 이게 처음이라는 이유하에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게 되는데,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앉은 사람들이 다들 본인의 니즈가 있으니까 나를 도와줄 거거든요. 이 계약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올라온 사례를 보니까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조력자들이 나를 도와주더라도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사기를 치게 되면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부동산 계약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구나, 이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구나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요소들을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대출도사의 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앉아서 집이 날아갔어요. 도와주세요. 자, 지난 5월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결국엔 우리 집에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연을 주신 분은 2017년에 화곡동 빌라를 매수하셨어요. 잘 살고 있는데 3년 뒤에 신한은행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전 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집을 샀습니다. 무단으로 근저당까지 말소를 했다. 대출이 남아있는데 말소한 거야. 그러니 당신은 집을 나가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을 쓰신 분들은 소송을 거듭했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패소했다. 제가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김 씨가 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 김 씨는 2017년 6월 8일 날 이 빌라를 매수를 합니다. 잔금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1.5개월, 한 달 보름 만에 이 집을 윤 씨, 이 사연을 주신 분한테 매각을 합니다. 거의 사자마자 팔았어.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내부적인 본인의 사연으로 3년 뒤에 주식회사 법인, 가족 법인인 것 같아요. 본인의 법인에게 이 집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사실 이 집의 소유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어떻게 됐어? 신한은행에서 통보가 온 거죠. 이 집의 전 주인이었던 김 씨의 대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저당 설정에도 말소가 다 됐는데, 등기부 상에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신한은행에서 사기꾼인 김 씨가 악의를 가지고 근저당을 말소를 했습니다. 사문서 위조를 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실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고 근저당 말소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대출이 전액이 상환이 돼야 은행에서 은행장의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등기소 가서 접수를 하는 거거든요. 은행의 위임을 받은 본인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리해서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대출이 상환됐음을 확인하고 근저당을 말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매도인 김 씨는 악의를 가지고 대출 상환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 대한민국 1금융권의 금융지주사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그걸 가지고 등기소 가서 근저당을 말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발견이 돼서 당시 소유자였던 윤 씨한테 소송을 한 거지. 나가라. 이 집 계약이 잘못됐다. 그래서 억울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갔는데 졌어요. 그랬더니 신한은행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달라고 합니다. 이겼으니까 4,800만 원 달라고 하죠. 그리고 경매 통지서도 넘어왔네. 결론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해? 전 매도인한테 돈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 여자는 알고 보니까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 7건으로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었지. 자, 그러면 이분은 그냥 돈이 날린 거예요. 2억 줬잖아, 이 김 씨한테. 다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이 소유자고 이 집엔 대출이 얼마나 있다 판단을 하십니까, 여러분?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요. 우리 그거 믿죠? 저도 믿어요. 우리 집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그거 내 거잖아. 언제 샀다고, 부부 공동명의.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이거는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공시력과 공신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력만 있지 공신력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공시력이라 함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해두는 효력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700원 주면 아무 집이나 띄워볼 수 있잖아. 그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력은 있는데 공신력은 없어요. 공신, 믿을 신이잖아요. 등기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효력을 공신력이라고. 그거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의 소유자가 나인데 나라는 걸 공시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이게 내 거라는 사실은 증빙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여러분, 부동산 등기 제도는 누가 주관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관하고 모든 등기 사항과 근저당 설정, 말소, 감액, 소유권 이전은 우리가 법원에서 하잖아요.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에서. 그런데 등기소에서는 이게 내 소유이고 근저당이 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걸 증빙을 해주지 않는다. 등기부를 보고 거래했어도 이 등기 내용이 허위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게 공시력만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저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철떡같이 믿고 수많은 거래를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적지 않은 쇼킹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을 이 내용이 처음이라면 굉장한 쇼킹이 왔을 겁니다. 자, 이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사연을 쓰신 분은 근저당의 말소가 됐잖아. 부동산 등기부상에 매도인의 대출이 삭성 거져서 말소가 됐으니까 대출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공시력만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대출이 상환됐는지는 등기소에서 법원에서도 확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보증을 안 해줘. 이게 허위더라도. 그래서 모든 피해는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인 본인이 다 지는 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2026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사람의 리딩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소장님, 매도인, 사무장님에 의해서. 그래서 가만히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사기꾼이 마음을 먹고 딱 사기를 치잖아요. 내가 당하면 끝이야.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부동산 계약 상황에서 매도인의 대출이 상환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대출이 내 돈으로 상환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나의 잔금으로 또는 나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그걸 주면서 매매 계약 상황에서 이 집에 좀 대출이 있어. 내가 근데 이걸 매수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계약금이 1억이 넘어가면서 또 중도금 5억이 넘어가면서 당연히 매도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특이하게 썼으니까 상환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매도인이 마음 먹고 상환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5억이 넘어갔을 때 대출 상환이 됐는지 뭘 보고 알아? 소장님이 대출 상환 다 됐어요. 입금 됐어요. 이걸로 믿을 거예요?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는데 뭘 보고 믿냐고. 전화로 믿을 거냐고. 이거 당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꿀팁 드립니다. 여러분, 내 돈으로 집주인의 대출이 상환됐을 때 뭘로 확인하냐? 7글자입니다. 대출 상환 영수증. 요거만 외치세요.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내가 중도금으로 5억을 줬을 때 매도인의 대출을 상환한다. 그러면 소장님 또는 법무사 실장님 상환하시고 대출 상환 영수증 좀 꼭 받아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은행에서는 어떻게 돼요? 실무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5억을 가지고 대출을 상환합니다. 전산 두들겨서 자동이체로 그냥 돈을 빼버려. 그럼 상환이 되면 그때 영수증이 나오거든요. 출력물이 자동으로 무조건 나와요. 그럼 그거를 대부분 버려. 고객들이 요청은 안 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 영수증을 팩스로 요청하든 이메일로 요청하든 받아달라고 해요. 받으면 그걸로 매수인인 내가 확인하는 거야. 매수인인 나나 임차인인 나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은행에서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근저당 말소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은행에서 넘어온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지점, 은행,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럼 전화해서 확인해봐. 근데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총근 도사님, 제가 이거 확인해 보려고 전화하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 아니면 안 알려준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 질문을 잘해야 돼요. 저도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물어보면 일단 얘기해주기 싫거든. 개인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확인하는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 계약의 그 매수인인데 지금 5억으로 매도인 홍길동 씨의 대출을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제공이 어려우시면 제가 홍길동 씨의 정보가 다 있으니까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뭔지만 확인해 주세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5억이 상환됐습니까? 예, 아니요. 그거는 해줄 수가 있거든. 왜냐면 정확한 정보를 준 건 아니거든. 또는 대출이 상환되고 2억만 남았나요? 아닌데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또는 제가 그쪽 지점에서 발행해 주신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거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5억이 상환된 영수증이 있는데 계좌번호는 이렇습니다. 잔액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맞나요?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 있거든. 서류상의 진위 여부.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피할 수 있게끔 물어보면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돈으로 남의 돈이 상환될 때 그 내 전세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부분 상환해서 감액 또는 말소될 때 은행을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확인해라. 이게 여러분 정말 내 돈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꿀팁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사기를 당하신 사례에도 사실 이 사례는 굉장히 특이하죠. 잔금날 동시에 상환되고 말소되는 게 아니라 이미 손을 다 썼어. 은행장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도 위조해서 다 처리를 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 결론적이긴 하지만 집을 사자마자 팔았잖아. 6월 8일 날 살고 7월 20일 날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인터벌이 너무 짧고 대출도 받았는데 대출도 금방 상환이 됐단 말이죠.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노멀하지 않는데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런 말 한마디를 했다면 혹시 매도인께서 대출을 상환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한데 이 대출 상환 영수증을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게 이제 진위 여부가 드러났겠죠. 그런데 누가 이거를 확인을 하겠냐고. 마음 먹고 사기치려면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사기라는 게. 오늘 이런 사건에서 대출 상환 영수증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서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잖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특히 매수인 또는 임차인 분들이. 또 한 가지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꿀팁인데 매매 계약하는 상황에서 계약서는 우리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서 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잔금날은 안 나가려고도 한단 말이에요. 계약서 때 얼굴 봤으니까 잔금날 안 나간다 이런 생각인데 만약에 잔금날 나의 잔금으로 뭐 매도인의 대출이 상환이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잔금날 나가시고요. 약속 장소를 어디로 하냐면 그 매도인의 은행 지점을 하라고. 우리가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제가 은행 근무할 때 보면 갑자기 객장 창구에 좌석에 사람이 3-4명씩만 모여 있어. 서로 다들 표정이 어두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100번 뭐였냐면 매매 잔금인 상황이야. 그러면 내 돈 잔금으로 10억이 넘어가. 그때 매도인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부동산 사무실에 있으면 은행이 멀리 있으니까 막 인터넷 뱅킹 이체하고 막 서류 늦게 오고 상환되는지 늦게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은행 객장에서 딱 만나면 거기 지점에서 10억 넣었으면 바로 상환하고 바로 영수증 바로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보다 얼마나 깔끔해요. 이거보다 더 간결할 수가 없거든요. 제 경험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객장에서 4-5명 이렇게 어른들이 모여있으면 되게 위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기 무슨 상황이세요? 잔금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객장 혼란스러우니까 여기 VIP 여기 실에 가서 하세요. 저희 회의실에 들어가서 하세요. 그러면 장소 제공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잔금날은 그렇게 은행에서 하게 되면 이런 미연의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짧은 영상인데 임팩트는 다른 영상 못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믿을 수 없어. 이게 위조가 되고 변조가 되고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더라도 정부는 우리나라는 국가는 어떻게 돼요? 책임져 주지 않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 위조한 그 당사자한테 있다. 근데 그 당사자가 사기를 쳤다는 거는 또 누가 해결을 해야 돼요? 결국엔 내가 해결해야 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공시력만 있을 뿐 공신력이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대출 상환 영수증을 받아라, 요청해라. 아무리 바쁘고 잔금날 막 1년의 사건이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잠깐만요, 대출 상환 영수증 꼭 받아주세요. 이 한마디를 외치는 게 여러분들의 수억, 수십억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이거 못해서 나중에 평생 후회하지 말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더라도 이건 외쳐라. 그리고 잔금날 은행 가서 하는 것도 팁들을 말씀을 드렸고,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출조사 총군이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